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들을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토론에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먼저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냅시다. 네,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 여기 토의 주제는 AI와 국제 평화 안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새끼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AI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하려는 역점적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AI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생산성도 높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허위 정보 확산이나 윤리적 논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때 썼던 라벤더라고 하는 AI 시스템인데요. 이건 뭐냐면 향후에 이 하마스의 어떤 군사 첩자나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 점수화해서 미리 타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한 명 이 하마스 요원을 잡기 위해서 기존에는 한 15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20명으로 늘어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그 옛날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죠.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의 범죄에 저지를 것을 미리 예단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AI 윤리에 좀 위반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의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보아가자라는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유럽 같은 데서는 AI 윤리 규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민간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국제적으로도 이 규제 자체가 굉장히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글로벌 표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안보, 평화, 유엔 정말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미래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 안보리 토의, 공개 토의를 주재한 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아젠다를 제안을 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이런 AI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또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정말 모든 주제와 그 거대 이슈를 다 다루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의 어떤 예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에이펙 AI 이니시티브라고 네.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선언을 채택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요, 정상회담에서요. 다음 달에. 네, 네네. 그래서 그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어떤 예열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국이 이런 AI와 관련된 아젠다에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이제 글로벌 책임 강국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이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을 만난 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고 또 합리적, 상업적 합리성이 바탕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은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상업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또 일본은 이제 엔화가 이제 기축통화로 이제 통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이런 어떤 그 통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3,500억 달러의 해외 직접 투자를 현금으로 출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인식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부가적으로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한미 지금 통상무역에 이제 좀 교착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번 7월 30일에 이제 그 한미 통상무역 협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계속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얼마 전에 있었던 아마 그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좀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이런 협상이 좀 그래도 잘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3,500억 달러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GDP엔 거의 그 외환 보유액의 거의 한 많은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현실 인식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 만찬도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이 관세 협상 수용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틈나는 대로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정부가 어떤 것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그쪽 정부에다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이게 아마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과 우리나라 회담 실무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혹시 닿을 수 있는 아주 높은 급에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한국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날 모인 사람들 중에 뭐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라고 하는 분, 뭐 유라시아 그룹 회장이라고 하는 네. 분들, 지금 사진 나오는 맞습니다. 인물들이네요. 그런 분들이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한국과 접점을 미국에서 찾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여론을 형성하는 게 또 하나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러면서 통화 스와프 된다고 끝이 아니다. 이건 또 필요 조건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후에 추가 논의할 게 있다, 남았다라는 걸 좀 덧붙이면서 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 스와프가 어느 정도 좀 그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외화 보유액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84%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어떤 부담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왔냐는 거죠. 7월 31일 우리가 협상을 다 해서 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불거진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아주 사태가 결국에는 이것을 촉발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이어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미국에서 25%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리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3개사가 있죠. 큰 회사가 뭐 스텔란티스나 GM 3개사가 있고요. 미국 회사들이고 나머지는 미국 시장에서 누구랑 경쟁을 우리가 하고 있냐 하면 토요타나 닛산, 혼다와 같은 일본 기업이고요. 일본 차. 그리고 네. 폭스바겐과 같은 독일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경쟁을 할 때 일본 기업들의 관세율과 EU에 있는 기업들의 관세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지금 9월 16일부터 15% 관세 적용받고 있고요. EU는 오늘부터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8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소급이 됐어요. 예, 소급해서 네.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것과는 아마 관세를 그동안 거둔 거 아마 EU한테 돌려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저희가 흔히 많이 듣는 예가 하나 있죠. 원래는 소나타가 동급의 캠리보다 미국 시장에서 조금 쌌었는데 이제는 소나타가 한 대당 한 $1,000 정도 조금 넘게 비싸졌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가격 경쟁력, 물론 품질도 많이 우리나라 자동차가 올라왔습니다만 네.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에 가졌던 어떤 장점들 좀 많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개월째 지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경쟁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이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아마 한 15.2% 수출액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마 관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이제 그 어떤 일본과 어떤 관세율 이런 격차도 있지만은 동시에 또 일본은 해외 생산에 많이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생산량의 한 6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타격은 우리보다 더 낮을 것이다. 우리는 대략 한 25% 생산 비중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짜 관세의 타격을 온몸으로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관세를 아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갖고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요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책정돼서 일본 그 자동차 모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됐을 때 우리가 물론 당연히 뭐 품질이나 경쟁력 뭐 여러 가지에서는 일본 기업보다 이제 우리도 많이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인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대차가 여전히 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김혜경 여사는 뉴욕 코리아타운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같이 방문 중인데요. 25년 된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이 반찬 가게 한인 손님보다 현지 손님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밥과 잡채가 인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김밥을 최근에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저 깜짝 놀랐는데요.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더라고요. 검은 그래서 반도체. 이게 미국에서 너무 잘 팔려서 네. 단순히 반찬 가게에서 파는 김밥도 아마 여긴 뉴욕에서 그럴 겁니다. 뉴욕 32번가에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이 코리아타운에는 반찬 가게가 아주 여러 군데가 있고 거의 한국과 다름이 없고 어떤 반찬들은 심지어 한국보다 맛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또 당연히 소비자들을 더 자극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냉동식품 시장에서도 사실 냉동 김밥 같은 것들이 미국의 뭐 크루거 같은 유통체인, 우리나라로 따지면 큰 그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뭐 체인점이 3,000개 넘게 있는 이런 데 지금 들어가고 납품이 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비단 뉴욕이나 LA처럼 한국 문화가 굉장히 큰 지역뿐만 아니고 지방의 골목골목마다 작은 지역에도 지금 한국의 검은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잡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음식 중에 뭘 섞어 먹는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네. 그 섞어 먹는 음식 중에 대부분이 야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잡채는 또 냉동 잡채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유통체인을 통해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 K푸드, 뭐 K문화 모두 홍보를 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요리를 시연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도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미국 뉴욕에. 그렇죠. 그래서 한복이 이제 하나의 과거에도 많은 영부인들이 이제 어떤 드레스 코드로 많이 활용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런 K 콘텐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유의 옷에 대한 또 많은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이 부분을 과감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방문해서 좀 제가 관심을 가진 게 아까 물론 뭐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는 과거에도 많은 영부인들이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네. 서점을 방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욕에 저도 유학 시절에 아마 서점이 있었던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20년을 운영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20년을 운영하셔서 근데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한강 작가가 또 노벨상 문학상을 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K 콘텐츠의 또 중심에 한국 문학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또 좋은 계기여서 이번 방문이 저는 매우 의미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이 서점 주인께서 말씀하신 게 한글 익히기 책이 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류, 그러니까 K-팝, 뭐 K-컬처, K-문화, K-음식 이런 거였는데 이제 한 글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 열심히 배우듯이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말을 배우고 또 우리말에는 이제 한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우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배우기가 또 쉽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이제 그 문화원 중심이었다면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서점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그 32번가라든지 이런 뉴욕 중심에 있는 한인타운에 이런 서점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